자, 오늘은 타당도 신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의미하는 게 타당도고,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을 하는지가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무 소진을 측정하고 싶은데 직무 소진을 측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타당도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체중계 같은 것들이 이제 안방에서 쟀을 때 뭐 몇 킬로가 나왔는데 화장실에 재면 또 그게 많이 다르게 나오면 이제 일관성이 없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측정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고 우리는 그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이게 타당하고 신뢰롭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안면 타당도라고 부르는, 내용 타당도라고 부르는 컨텐트 발리디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그 문항들을 보고 이게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보면 타당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그런 주관적인 정상적인 평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는 측정 도구가 타당한지 신뢰로운지 평가할 수 있고요.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팩터 어널리시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탐색적인 방법이 있고 확인적인 방법이 있는데, 탐색적인 방법은 보통 도구를 처음에 개발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직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이론이라든지 합의된 뭐 정의 내지는 측정도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워콜릭 같은 경우는 지금 문헌상 세계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측정 도구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워크홀리즘이라는 개념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을 해오고 있는데, 어떤 한 학자가 개발한 측정 도구가 다른 측정 도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탐색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워콜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보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워크홀리즘과 같은 변수를 컨스트럭, 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심리적 구인 같은 것들을 측정할 때 요인 분석을 통해서 타당도를 판단하고요. 근데 그 구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탐색적 요인 분석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워크홀릭은 뭐 예를 들어서 강박적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일하는 것, 만약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론이 이제 탄탄하고 거기에 맞는 측정도가 개발이 된 경우에는 그것이 데이터와 잘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부터 살펴보면 측정 변수 간의 관계를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둔 것이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워크홀릭이 뭐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네 가지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적합한 소수의 요인으로 설명을 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워크홀리즘이라는 그 구인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의 수를 뽑아내고, 또 개별 문항들이 그 어떻게 요인으로 묶이는지 그 구조 자체를 평가하는데, 실제로는 요인이 적은데 훨씬 더 많은 요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이제 오버 팩터링이라고 그러고, 원래 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뽑아내게 되면 이제 언더 팩터링이라고 그래서 어느 경우가 됐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컨스트럭의 그 스트럭처를 볼 때 실패하게 되는 거, 적합하지 않게 뽑아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인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습하게 될 에이모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고 뭐 신텍스 베이스나 클릭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러한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하시면 좋은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을 세 개의 구성 요인, 컴포넌트로 구별을 해놓고 총 문항은 8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워크홀리즘을 측정하기 위해서 8개의 문항을 만들었고, 그 문항들이 3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워크홀리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에 어떻게 묶이는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문항은 첫 번째 요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요인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요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항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네모는 이제 개별 아이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그라미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컬리즘을 구성하는 세 개의 컨스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 컨스트럭의 개별 문항이 어떻게 엮이는지를 모르니까 탐색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어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1, 2, 3번 문항은 첫 번째 컴포넌트에 해당하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두 번째 컴포넌트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문항은 첫 번째 컴포넌트도 아니고 세 번째 컴포넌트도 아니고 두 번째 컴포넌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를 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적 요인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들은 당연히 워크홀리즘이라는 하나의 그 상위 컨스트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겠죠. 서로 뭐 관련이 없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그려서 분석을 하게 되죠. 에이모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인 분석은 변수 간 관련성을 설명하는 이론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공통 요인만 추출하고 고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축소 상관 행렬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요인 분석을 추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SPSS를 켜보시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추정 방법을 처음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SPSS 디폴트는 사실 여기 있는 주성분 분석으로 되어 있어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인데 이게 굉장히 사회과학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방식인데 SPSS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문과생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디폴트로 있는 거고 실제로 공개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게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추정 방법에 대한 옵션을 연구자가 스스로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주성분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요인 분석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면 안 되냐면 에러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항상 에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에러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주요한 성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추출하고 남은 것들에서 두 번째 하고 또 남은 것들에서 세 번째 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속 추출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분산들이 계속 생겨서 사실 추정 방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에러가 없다면 다 상관없겠지만요. 그거 말고 또 요인 분석의 잘못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겐 밸류 값이 1.0 기준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요인 분석에서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습에서 이제 직접 그 옵션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인 분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추정 방법인데 SPSS는 디폴트가 주성분 분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측분해법이나 최대의도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권장 절차는 SPSS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추측분해법을 선택하시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조방정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최대의도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방법을 선택한 뒤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요인 회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이것도 제가 그냥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문항을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세 개 요인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얘도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쁘게 시각적으로 잘 구별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거랑은 좀 더 가깝고 어떤 거랑은 좀 멀고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선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선에 이제 걸쳐 있으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SPSS의 그 디폴트는 또 직각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덩어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축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축을 직각으로만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직각으로 살짝 돌려볼까?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직각처럼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또 얘가 걸리고 그럼 조금 더 틀어볼까? 이렇게 틀면 또
또 막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이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퍼져 있는 문항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보더라인을 설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직각회전의 원리가 뭐냐면 이제 SPSS에서 보통 베리맥스라고 이제 처음에 되어 있는 회전 방법인데 이거는 상관을 0으로 가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컨스트럭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템들인데 그 아이템들은 적어도 조금 조금씩 상관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관이 0이라고 강제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니까 되게 억지스럽게 문항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지향되어야 되는데 SPSS에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대로 만약에 한다. 이제 사각회전이라고 해서 상관을 0으로 가정하지 않고 이 서로 상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축을 이렇게 이주는 거야. 이건 직각이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요걸 사각회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방식이 이제 프로맥스나 직접 오블리민이나 뭐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오민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러한 사각회전 방법인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요인 회전을 선택하실 때 프로맥스나 이제 직접 오블리민 이런 것들을 SPSS 쓰실 때는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턴 행렬과 구조 행렬이라고 해서 이제 요인 분석 결과물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패턴 행렬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이제 요인 부하량, 팩터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팩터 로딩이 보통 이제 점 한 5 정도 이상이면 타당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요인 부하량 표를 어디서 봐야 되냐 할 때 이제 패턴 행렬에서 제공하는 표를 보시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긴가민가 하실 수 있는데 결과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요인 회전이다. 그 요인 회전에 적합한 방법은 이 아래 세 가지 방법과 같다. 그래서 권장 절차가 나와 있죠. SPSS를 쓰실 거면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좋다. 주축분해법, 스크리도표라고 또 있어요. 요인수 결정하는데 근데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연구자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평행선 분석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사각회전 선정하시고 만약에 내가 구조 방정식을 쓸 거다 그러면 최대 우도법을 선택하시고 이거는 이제 평행선 분석이 보다는 뭐 보다는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적합도 지수라는 것이 이제 구조 방식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절차로 요인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제약을 가한 요인 모양의 적합도에 관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을 가한 거죠. 그냥 10개 문항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넣고 탐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 컴포넌트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2번 컴포넌트라고 연구자가 설정을 한 거죠. 그걸 이제 제약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약한 상황에서 모형이 적합하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아, 그 가장 많이 좀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배워서 나는 둘 다 써보겠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EFA도 돌리고 CFA도 돌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EFA가 잘 나오면 CFA도 잘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거니와 보통 다른 샘플을 가지고 EFA랑 CFA를 많이 하죠. 내가 도구 개발을 할 일이 있으면 처음에 개발된 거는 요인 구조를 아직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니까 EFA를 돌려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은 이러한 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CF를 해서 그걸 확인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도구 개발할 때 최소한 2번 이상은 샘플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확인형 요인 분석은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지표 변수 중에 하나를 1로 고정을 해서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보통 CFA를 하게 되면은 적합도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권장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많으면 뭐 값이 더 좋아진다거나 적다고 해서 더 안 나온다거나 그런데 크게 민감하지 않은 지수이면서 파시몬이라고 해서 통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형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겼다 그래야 되나? 간단하게 생겼으면서 그렇다고 부족함은 없는 그런 느낌을 파시모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시모니를 추구하는 거죠. 내 요인 구조가 컴플렉스한 것보다는 파시모니한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적합도를 계산해 주는 방법들. 그리고 명확한 해석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뭐 0.9 이상이면 좋다. 0.8 이하면 좋다. 이런 식의
해석 기준까지 존재하는 것을 추려보면 TLI, CFI, RMSEA, SRMR 정도가 좀 권장 적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적합도 지수는 카이자슨으로 평가를 하는데 카이자슨이 유의하면 대부분 적합도가 좀 부족하다. CFM 모형의 자료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의 100번 분석하면 99번은 카이자슨이 유의하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연가설이 엄격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카이자슨만으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합도를 판정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TLI나 CFI나 저런 적합도 지수를 개발해서 학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장 적합도에 해당하는 저 네 가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죠. 에이모스 같은 경우는 막 적합도가 3, 40개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보실 필요 없다는 말이고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딱 요 네 개만 보여줘요. 적합도 기준의 해석은 TLI랑 CFI는 0.95나 0.90 샘플 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통상 0.95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샘플이 좀 많은 경우라면 0.95 기준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요. SRMR은 0.08보다 작으면 좋다. RMSE는 0.05보다 작으면 좋다. 한 0.08? 저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